치하, 안녕하세요. 자, 지투부셔 2단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투부셔 2단원은 이제 대기와 해양 내용이죠. 우리 1단원에서 고쳐지고 1시간 만에 다 정리했잖아요. 대기와 해양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 전 범위를 모두 다 끝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는 해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기가 나올 거예요. 자, 먼저 해양 얘기에 들어가 볼 건데 해양은 첫 번째 해류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해파 얘기 나오고 그리고 조성 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자, 해류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우리가 저학년 때 혹은 제국학 원에서는 해류의 방향만 배웠어요. 뭐 어느 위치에서는 뭐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어디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요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G2에서는 그 해류가 어떤 힘들에 의해서 흐르는 건지까지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수에 작용하는 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해수에 작용하는 힘은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압 경도력은 수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수평 방향으로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연직 방향으로는 어디 가서 수압이 클지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깊은 곳이 수압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연직 수압 경도력이 작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바닷물이 다 위로 솟습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면 반대 방향,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같은 크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직수압 경도력은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우린 그거를 정력학 평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연직 방향으로는 이동할 일이 거의 없어서 요걸 따지지는 않을 거고 우린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수평 수압 경도력은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그 수압의 차이가 왜 생겼냐? 뭐 그 수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죠. 해수면의 높이 차이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 밀도의 차이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게 수압의 차이가 생기면 수평 수압 경도력이 생깁니다. 자, 수평 수압 경도력은 이제부터 pH로 기호를 쓸 거고요. 그 크기는 로분의 1, 밀도죠. 로분의 1, 델타 X분의 델타 P예요. 델타 X라는 건 수평거리고 델타 P는 그 각 지점에서의 수압의 차이를 말하겠죠. 근데 만약에 밀도가 일정하다면 요걸 우리는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서 델타 X분의 델타 Z가 수평거리분의 높이의 차이니까 해수면의 경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수면 경사가 가파를수록 수압 경도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면 수압 경도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앱은 전향력이에요. 전향력은 원인이 지구의 자전 때문이고요. 방향이 북반구라면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 남반구는 왼쪽 90도. 크기는 물론 여기서의 크기는 단위 질량당 크기입니다. 2V 오메가 사인 파입니다. 여기서 V는 운동 속력이고요. 오메가는 지구의 자전 각속도고 파이라는 게 위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향력은 속력이 없으면 없는 힘이고 위도는 고위도일수록 전향력이 커집니다. 자, 그 아래 그림은 조금 이따 볼 거고 이제 우리 오른쪽 에크만 수송과 지형류로 넘어올게요. 자, 그리하여 이 힘들에 의해서 지형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지형류가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수평수압 경도력이 있어야지 지형류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즉 수평 방향으로 수압의 차이가 생겨야 되고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수압의 차이가 생기는 건 해수면에 경사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경사가 없어도 밀도의 차이가 있다면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우리 해수면에 경사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럼 해수면 경사 왜 생겨요? 해수면의 경사는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의한 에크만 수송이 생기거나 혹은 수온의 차이에 의해서 해수면 경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방향으로 수평 수압 경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 그림을 볼게요. 너무 중요한 그림. 자, 이렇게 해수면에 경사가 있으면 우리는 해수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방향으로 수평수압 경도력, 노란색 화살표 그릴 수 있고요. 수평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지형류가 흐르는 거니까 수평수압 경도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 같게 전향력을 그려줘요. 그리고 이제 지형류를 그릴 건데 북반구라면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지형류가 흐릅니다.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전향력이라는 게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니까 어떻게 운동해야지 전향력이 이렇게 나올까라고 거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해수면 경사의 원인이 만약에 바람이라면 그 여기서 에크만 수송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안 돼. 이게 뭐야? 어, 당황. 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약간 컴맹이라서 당황. 자, 만약에 해수면 경사가 나오고 거꾸로 여기 에크만 수송 방향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루어져야지 왼쪽에 해수면이 높아진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바람은 어떤 방향이었을까? 북반구라면 바람의 오른쪽 90도가 에크만 수송일 테니까 바람은 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그려질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역류의 방향뿐만 아니라 지역류의 유속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지역류의 유속은 아까 배웠던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다라고 해서 유도하면 돼요. 왜냐면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흐르는 게 지역류니까. 수압 경도력 G, 델타 X분의 델타 Z는 전향력 2V 오메가 사인 파이와 똑같다 하면 속력인 V는 2 오메가 사인 파이분의 1 G, 델타 X분의 델타 Z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요거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돼. 사인 위도가 분모에 있거든요. 즉 지역류의 유속은 다른 조건 동일할 때 저위도에 있을수록 빠른 겁니다. 각도가 작을수록 사인 값이 더 작아지니까. 물론 여기서 요 각도는 위도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델타 Z와 비례합니다. 해수면 경사가 가파를수록 지역류의 유속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지역류 같은 경우는 어떤 해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수압 경도력, 전향력, 지역류 방향 표시하기, 그리고 지역류의 유속 구하기, 남반구라면 반대로 생각하기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까 해수면 경사의 원인이 바람에 의한 에크만 수송 또는 수온차라고 했는데 이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일단 에크만 수송에서는 우리가 방향들을 알아야 돼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에크만 수송에서 물어볼 수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면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표면과 표층은 달라요. 표면이란 거 완전히 수심 0m의 그 제일 위에는 면을 말하고요. 표층은 이제 얕은 곳에 있는 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은 북반구라면 바람의 오른쪽 45도죠. 대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찰 저항 심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마찰 저항 심도까지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찰 저항 심도는 모의 반대 방향이 될 때까지야. 바람의 반대가 아니고 표면에서 이동 방향과 정반대가 될 때 그 깊이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해요. 그래서 마찰 저항 심도까지를 에크만층 또는 마찰층이라고 하고 그 에크만층의 평균적인 이동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죠.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 바람의 오른쪽 90도입니다. 만약에 남반구라면 요거 오른쪽을 다 왼쪽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마찰 저항 심도까지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속력도 느려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아래에도 한번 볼게요. 수온의 연직 분포와 지역류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수심에 따른 수온의 분포거든요. 수온이 대체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낮아지고 있죠. 지금 등 수온선들이 실선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구과학 1에서도 배웠듯이 수심에 따라 수온의 분포를 보면 해수를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죠.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나눌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수온 약층이 수심에 따라 수온이 낮아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등수온선이 조밀하게 있는 곳. 등수온선이 조밀하다는 건 조금만 내가 수심 깊어져도 파바박 하고 수온이 낮아지는 거라는 의미잖아요. 거기가 바로 수온 약층이거든요. 그러면 형광펜 여기 요 부분 이게 바로 수온 약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온 약층 위가 혼합층 수온이 높은 곳이잖아요. 즉 여기는 수온이 높은 거야. 그쵸? 수온이 높으면 해수가 열팽창을 해서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럼 거기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 수온 약층의 깊이를 통해서 해수면의 높이를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제 알아두는 거예요. 수온 약층의 경사와 해수면의 경사는 반대이다. 그래서 여기 수온 약층이 동쪽으로 갈수록 깊어졌다면 해수면은 동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수온의 연직 분포 자료를 가지고 해수면 경사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려놓고 나서 여기도 북반구라고 하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압 경도력 있고 반대 방향 전향력 있고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니까 여러분 화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 방향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걸까?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니까 안쪽, 화면 안쪽이 북쪽인 거죠. 지금 남해에서 북쪽으로 지역류가 흐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경사가 나왔을 때 에크만 수송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수온 자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뭐 에크만 수송 가지고 경사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수온 자료를 가지고 경사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아열대 순환과 지역류인데 아열대 순환이 뭘까? 지구과학 원에서도 나오죠. 위도 0에서 한 위도 60도까지 표층 해류가 만드는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아열대 순환을 구성하고 있는 해류들도 모두 지역류입니다. 왼쪽에 우리가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부터 보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은 뭐야 저위도에 동해에서 서방향으로 북적도 해류가 있고 그리고 서한 경계류인 쿠로시오 해류 있고 여기 중위도에 서에서 동방향으로 북태평양 해류 있고 그리고 동한 경계류 캘리포니아 해류 있다. 이렇게 시계 방향의 순환을 만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해류들이 모두 다 지역류라고요. 왜 지역류냐면 자, 여기 지금 저위도의 무역풍과 중위도의 편서풍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역풍은 동서방향으로는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고요.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불어요. 그거를 요 그림에서도 볼게요. 자, 지금 저위도에 동에서 서방향으로 무역풍이 있고 이 무역풍이라는 바람의 오른쪽 90도로 하늘색 에크만 수송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편서풍이 서에서 동방향으로 불게 되고 그거의 오른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생겨요. 근데 에크만 수송이란 건 얕은 곳에 해수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해수가 지금 위도 30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럼 30도의 해수가 이렇게 위로 봉긋하게 부푸는 거예요. 30도의 해수면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면에 경사가 생기고 수압 경도력이 생기겠죠. 30도에서 이제 60도 혹은 30도에서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노란색의 수압 경도력이 생긴다고요. 그럼 여기 북반구니까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지역류가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지역류가 생기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0에서 30도에는 서에서 동으로 지역류가 생겼거든요. 이게 바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북적도 해류인 거예요. 30에서 60도에서는 지금 서에서 아까 제가 잘못 말했네. 죄송합니다. 자, 0에서 30도는 동에서 서 방향으로 지역류가 생겼죠. 이게 바로 북적도 해류고요. 30에서 60도에는 지금 서에서 동방향으로 지역류가 생겼죠? 이게 바로 북태평양 해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모두 지역류라고요. 만약에 지금 남북방향 단면인데 동서방향으로 단면을 잘라가지고 지역류를 따져보면 쿠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도 모두 다 지역류로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서방향으로 단면을 잘라보면 여기서 해수면이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이 순환의 중심이 정중앙이 아니고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서쪽이 동쪽보다 해수면의 경사가 더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서한 경계류가 동한 경계류보다 더 빠르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 이미지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한 경계류는 좁고 깊고 빠르다. 좁고 깊고 빠르고 동한 경계류는 좀 넓은데 천천히 넓고 얕고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한과 동한 경계류의 차이가 생기는 서한 강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위도에 따른 전향력의 차이예요.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서한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멜의 서한 강화 현상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한 15분 동안 해류 내용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해파와 조석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파와 헤일입니다. 사실 지역류 설명을 하고 해파와 헤일로 넘어올 때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 시간의 간격이 1시간인지 며칠인지는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한데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촬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힐링 푸드 어떤 녹차를 마시면서 따뜻해서 지금 김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마시면서 힘내서 해볼게요. 한 모금 마시고. 자, 시작.
자, 먼저 해파. 자, 해파라는 건 파동인 거죠. 근데 해파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할 때는 풍랑, 너울, 연안, 세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깊이에 따라 나눌 때는 심해파와 천해파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심해파, 천해파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심해파에 있는 그림 보면서 해파의 요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해파의 요소. 해수면이 제일 높은 곳을 꼭대기. 우리 호두의 꼭대기 호두마루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마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제일 낮은 곳을 골이라고 부르고요. 마루에서 골까지의 높이를 파도의 높이, 파고라고 부르고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이 마루였다가 해수면 낮아졌다가 다시 마루 되는 거죠. 그 마루에서 다시 마루 될 때까지의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파의 속도를 구해라라고 하면 해파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심해파랑 천해파를 나눠볼 거예요. 일단은 해파는 여러분 진행할 때 파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지 물입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입자는 제자리에서 궤도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의 이동 방향은 항상 마루에서 물입자의 이동 방향과 같거든요. 마루에서 물입자가 이동하는 천해파에서도 마루에서 물입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전체 해파의 이동 방향과 똑같다. 이것도 기억해 놔야 돼요. 지금 표 아래에 있는 거 설명한 거고 이제 심해파 볼게요. 자, 심해파는 언제가 심해파냐? 수심이 파장의 절반보다 길 때가 심해파죠. 물입자는 원운동을 하고 깊이 깊어짐에 따라 원운동의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운동이 끝나는 지점이 수심이 파장의 절반이 될 때에 이제 원운동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해파의 경우는 속도 구하는 공식이 또 심해파만의 특별한 공식이 있죠. 속도는 루트 2파이분의 GL이에요. 그래서 파장의 제곱근에 해파의 속력이 비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천해파는 수심이 파장이 20분의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조건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요 사이에 해당하는 수심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뭐 전이파라고 하고요. 해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건 전이파부터예요. 그래서 수심이 파장의 절반이 될 때부터 해저의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해파의 경우는 물입자가 타원 운동을 하고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타원은 점점점 더 납작해지는 거예요. 천해파의 속도는 우리 루트 GH라고 하죠. 여기서의 이 H 값이 수심이거든요. 그래서 수심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해파, 천해파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헤일이란 게 있었어요. 헤일. 헤일은 우리 바닷가 근처에서 파도가 막 높아지는 거 헤일이라고 하고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원인이 저기압, 예를 들면 태풍 같은 아니면 지진, 해저 지진 이런 게 원인이에요. 저기압이 원인인 경우를 폭풍해일이라고 하고 지진이 원인인 경우를 지진해일 또는 쓰나미라고 하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지진해일, 쓰나미의 경우는 파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무조건 천해파입니다. 지진해일은 천해파, 지진해일은 천해파, 지진해일은 천해파 기억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석을 볼게요. 자, 조석이란 건 기조력 때문에 생깁니다. 기조력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죠. 여기서의 만유인력은 우리 지구 주변의 천체에 의한 만유인력이거든요. 지구 주변의 천체라고 하면 달과 태양이 있죠. 근데 일단 달로 설명을 할게요. 달의 만유인력과 달과 지구가 상호 공전하면서 그 공통 질량 중심이 있겠죠. 거기를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원심력, 두 개의 합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조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 보세요. 여기 달이야. 달 가장 가까운 데랑 달과 이제 반대 방향 여기 이 두 곳에서 기조력이 제일 크고 이제 달을 향하는 방향과 수직한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여기가 기조력이 제일 작은 곳이에요. 그 기조력이 제일 큰 곳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니까 그때가 만조가 되는 거고 기조력이 제일 작은 곳은 그때가 이제 간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조는 해수면이 제일 높을 때고 간조는 해수면이 제일 낮을 때예요.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조차라고 하고요. 만조에서 간조로 된다는 건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닷물이 저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썰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간조에서 만조되면서 해수면 높아지면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 그걸 우리가 밀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조, 간조, 밀물, 썰물, 조차 뭐 이런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조력이란 힘은
거리와 질량의 영향을 받아요. 천체까지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주변의 천체 아까 달이랑 태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달에 의한 기조력도 있고 태양에 의한 기조력도 있죠. 근데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보다 2배 정도로 크거든요. 질량은 태양이 훨씬 크지만 거리가 달이 가깝기 때문에 거리의 영향 때문에 달의 기조력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일주조의 조석 주기는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이죠. 왜냐면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도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위도에 따라 조석의 형태가 좀 다르죠. 방금 반일주조란 말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 C 같은 경우가 반일주조입니다.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만조, 간조, 만조, 간조가 하루에 이제 만조 2번, 간조 2번 일어나는데 두 만조의 높이가 똑같고 그리고 만조에서 간조까지, 간조에서 만조까지의 시간 차이가 같아요. 이런 게 반일주조고 혼합조의 경우는 B 같은 경우 B는 지금 여기서도 만조고 여기서도 만조거든요. B가 제가 이거 그림 잘 못 그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간조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루 중에 두 만조의 높이도 다르거니와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만조에서 간조까지, 간조에서 만조까지 간격도 다르죠. 이런 게 혼합조고 제 A 같은 경우는 여기 만조, 여기 간조거든요. 하루에 만조 한 번, 간조 한 번이에요. 그래서 반일주조는 아까 말했듯이 조석주기 12시간 25분이라면 일주조의 경우는 이제 12시간 25분 2배니까 24시간 50분이 조석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차, 그러니까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는 태양과 달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태양에 의한 기조력도 있고 달에 의한 기조력도 있어요. 태양에 의한 기조력이 달보다 작다지만 무시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달의 위상이 사기나 망일 때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예요. 그럼 달에 의한 기조력과 태양에 의한 기조력이 방향이 똑같아서 더 더해지니까 조차가 커지는 이때를 우리가 살이나 대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달의 위상이 상현이나 하현이야. 이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과 태양이 수직이죠. 그럼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이 반대 방향이니까 서로 상쇄의 효과를 가져와가지고 조차가 작아집니다. 이때를 우리가 조금 또는 소조라고 하는 거예요. 끝. 자, 이제 해파와 조석 끝났고 다음 페이지 뿌쇼. 자, 이제부터는 대기입니다. 대기의 운동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 단열 변화 내용이 있어요. 단열 변화. 단열 변화라는 건 외부와 열 교환이 차단된 채로 어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의 변화를 말하죠.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기압이라는 건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감소하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가면 혹은 비행기를 타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멍멍한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그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감소하는 거야. 그걸 알고 어떤 공기 덩어리를 상승을 시켜볼게요. 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 위에 보세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이런 변화값들 요거 우리 다 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기 덩어리 위로 올라가면 공기 덩어리를 누르는 주위의 기압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덩어리의 부피 자체가 커지죠. 즉 팽창을 합니다. 그럼 공기 덩어리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바깥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기 덩어리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요. 다른 말로 그 공기 분자들의 속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감소하겠죠? 이슬점도 같이 감소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포화 공기라면 이 기온과 이슬점의 감률이 달라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점점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감소합니다. 근데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감소하면 상대 습도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증가해요. 절대 습도는 어떨까? 얘가 아까 부피가 커진다면 절대 습도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인데 부피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인 절대 습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절대 습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덩어리 상승할 때 단열 팽창에서 이런 변화들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열 팽창 써 있는 거 우리 이해 가죠?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주위 기압이 감소해서 부피가 팽창해서 기온이 떨어진다. 기온이 떨어지다가 기온이 있을 점에 도달하면 그때 포화 상태가 돼서 응결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기온과 있을 점의 차이가 감소한다면서요. 근데 기온과 있을 점의 차이가 감소하다가 그 차이가 0이 되면 즉 기온과 있을 점이 같아지면 그때 이제 포화 공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를 우리가 응결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할 때
방금 말했듯이 그 공기 덩어리가 불포화 공기일 수도 있고 포화 공기일 수도 있어요. 불포화 공기냐 포화 공기냐에 따라서 그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감소하는 비율이 달라지죠. 불포화 공기가 불포화 공기의 어떤 덩어리가 상승할 때 기온이 감소하는 그 감률을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하고 킬로미터당 10도씩입니다. 그리고 불포화 공기의 이슬점 감률은 킬로미터당 2도씩 감소해요. 근데 이제 포화 공기의 경우는 공기 덩어리의 감률인 수분 단열 감률이 킬로미터당 5도씩 감소하고요. 이슬점은 포화 공기란 것 자체가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거니까 기온의 감률과 이슬점의 감률이 킬로미터당 5도씩으로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퀴즈. 지금 건조 단열 감률이 수분 단열 감률보다 커요. 왜 그럴까? 수분 단열 감률은 포화 공기이기 때문에 얘가 상승하면서 응결이 일어나죠.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응결열이 방출이 되니까 감소의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한 그래프죠. 지금 밑바닥에서 불포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합니다. 그럼 건조 단열 선을 따라 공기 덩어리의 기온 감소하고요. 이슬점 감률 선을 따라 이슬점 감소하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때의 고도를 상승 응결 고도라고 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포화 공기니까 수분 단열 선을 따라 올라가죠. 계속 상대 습도가 100%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구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만드냐면 상승이 끝날 때까지, 자발적인 상승이 끝날 때까지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승 응결 고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상승 응결 고도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죠? 125 T-TD. 그래서 T가 기온이고 TD가 이슬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4일 때 125 곱하기 4가 500이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알아두세요. 왜냐면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거의 이제 4의 배수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만약에 8이면 1000m인 거고 10이면 1500m인 거고 빨리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아까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클수록 상대 습도는 반대라고 했죠. 근데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클수록 방금 봤던 상승 응결 고도 공식에서 봤듯이 상승 응결 고도도 높은 곳인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클수록 건조 단열 감률로 올라가는 구간이 길고 그만큼 상승 응결 고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 차이가 클수록 상대 습도는 더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안정도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대기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말을 할 때 안정하다는 거는 내가 공기 덩어리를 이동시켰을 때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려고 하면 안정한 거고 공기 덩어리 이동시켰을 때 원래 위치에서 더 벗어나려고 하면 불안정한 거죠. 근데 그거를 파악하려면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을 비교해야 돼요. 여기서 단열 감률이란 건 공기 덩어리의 기온 감률인 거고 기온 감률이란 건 공기 덩어리가 아니고 그 주위의 기온 감률을 말하거든요. 그걸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 건조 단열선 킬로미터당 10도 감소하는 거, 수분 단열선 킬로미터당 5도 감소하는 거죠. 근데 지금 건조 단열선이 수분 단열선보다 기울기가 더 누워있죠. 우린 기울기가 더 누워있을수록 감률이 더 큰 거예요. 같은 높이 올라갔을 때 기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프가 누워있을수록 감률이 큰 거야. 그럼 보세요. 지금 B 구간에 있을 때는 기온의 감률이 건조 단열선으로 보나 수분 단열선으로 보나 단열 감률보다 더 누워있거든요. 그럼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해요. 요거는 건조로 보나 수분으로 보나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크니까 절대 불안정인 거고 그 다음에 C는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조건부 불안정. A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온 감률이 건조 또는 수분 단열 감률보다 작을 때 제일 가파르게 서 있을 때 요때가 이제 절대 안정인 경우고요. 가끔 보면 이제 기온의 감률이 높이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걸 이제 역전층이라고 하고 역전층도 역시 절대 안정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을 볼게요. 그 아래쪽에서 아까 봤던 요 왼쪽에 불포화 공기가 상승하다 구름 만드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네이비색 선이 주위의 기온이에요. 주위의 기온. 근데 왼쪽 보세요. 왼쪽. 단열선이 공기덩어리의 기온이잖아요. 근데 공기덩어리의 기온이 주위의 기온보다 높잖아요. 그럼 공기덩어리가 자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언제까지? 주위의 기온과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자발적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꽤 구름이 두껍죠? 이런 걸 우리가 저군이라고 불러요. 자, 오른쪽을 보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보세요. 지금 위쪽에서 이게 주위고 이게 공기덩어리거든요. 공기덩어리가 주위보다 기온이 낮아요. 그럼 공기덩어리 자발적으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얇은 구름,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지잖아요.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은 시작점은 상승 은결 고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어디까지 끝나냐, 어디까지 만들어지냐, 그 공기덩어리의 자발적인 상승이 끝날 때까지. 자발적인 상승이란 건 공기덩어리의 기온이 주위의 기온보다 높을 때, 이때 자발적인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기의 온동 파트도 다 끝났어요. 여기서 뭐 안 한 거, 팬 현상 안 했죠. 팬 현상의 경우는 단열 변화랑 똑같은 거니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가지고 이제 바람의 종류 해볼게요. 자, 힘내고 우리 바람의 종류에서는 대기에 작용하는, 대기를 움직이는 힘이 4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해수에 작용하는 힘들도 있었잖아요. 대기에 작용하는 힘도 있습니다. 총 4개가 있고요. 기압경도력, 전향력, 구심력, 마찰력이 있죠. 자, 기압경도력은 기압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물론 연직 방향으로 기압경도력이 있어요. 근데 연직 기압경도력은 중력과 같은 정력과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무시하고 우리 수평 기압경도력을 생각을 할 거고요.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등압선의 직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단위 질량당 기압 경도력은 우리 밀도 로분의 1, 델타 1분의 델타 P죠. 델타 1이란 게 등압선 사이 간격이고 델타 P가 그 등압선의 기압 차이를 말해요. 이 공식, 크기 공식은 기억해놔야 돼. 그 다음에 전향력은 원인은 우리 지구의 자전이고요. 방향은 북반구의 경우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고요. 크기는 단위 질량당 전향력이 2V 오메가 사인 파이죠. 여기서 V가 속력, 오메가가 지구 자전각속도, 파이가 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심력이라는 거 원운동을 유지시키는 운동의 방향을 곡선으로 만드는 힘이거든요. 요거는 등압선이 곡선일 때 필요한 힘인 거예요. 근데 구심력은 얘는 다른 힘들과 좀 다른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지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합해가지고 그 합해서 남은 알짜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심력의 방향이 회전의 중심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뭐 구심력의 크기가 R분의 V제곱이다. 이거 똑같이 이제 R 각속도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심력의 요 크기 공식이 중요한 것보다는 구심력이란 건 중심 방향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는 중심 방향의 힘을 남기려면 중심 방향과 바깥 방향 중에 중심 방향의 힘이 더 커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꿀팁 양이죠. 선생님 캐릭터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캐릭터인데 요 양이 말하고 있죠. 어떤 원운동을 할 때 중심 쪽에 F1과 바깥쪽에 F2 중에 F1이 더 커야 구심력이 생긴다라는 거. 자, 마지막 이제 마찰력 볼게요. 지표면과의 마찰 때문에 생기고요. 바람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마찰 계수 K 곱하기 V라고 나와 있는데 마찰력의 크기는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지표면이 거칠수록, 거칠거칠할수록. 그러니까 육지랑 바다 중에 육지가 더 마찰력이 크겠죠. 그리고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마찰력이 크겠죠. 지표 영향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높을수록 이제 마찰력의 영향이 거의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빠를수록 마찰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찰력을 받고 안 받고의 그 기준 되는 고도가 어느 정도냐면 1km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km까지를 마찰층 또는 대기 경계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 4가지 힘에 의해서 바람이 만들어질 건데 기압 경도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바람이란 게 기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전향력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 바람의 어떤 기본적인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구심력과 마찰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구심력은 등압선이 곡선일 때 있는 힘인 거예요. 그리고 마찰력은 1km보다 아래일 때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애기표 보이죠? 애기표 보세요. 1km 이상일 때 마찰력이 없어요. 마찰력 X, X. 1km 이하일 때 마찰력 있어요. 마찰력 O, O. 그리고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모두 O죠. 자, 그러면 우리가 1km 이상일 때 상공에서의 바람을 볼게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람을 직윤풍이라고 합니다.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거기에 구심력까지 더해진 바람을 경도풍이라고 합니다. 1km 아래 마찰력 작용할 때 보면 구심력이 없을 때든 구심력이 있을 때든 통틀어서 지상풍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 오른쪽 위에 바람을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어머 깜짝이야. 너무 놀랐네.
애플워치에서 시리가 이거 완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했더니 시리가 대답해 드릴 수 없네요 라고 이제 말을 했네요. 빼고. 자, 우리 바람의 종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이제 등압선이 나왔을 때 거기에 힘이나 바람의 방향을 우리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북반구의 상황이고 1km보다 여기 위고 아래예요. 그럼 1km 위를 볼게요. 1km보다 위면서 등압선이 직선인 경우는 기압경도력과 전향력만 작용을 하겠죠. 기압경도력부터 그리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 기압경도력이거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등압선에 수직하게 기압경도력 그리고 그 기압경도력과 반대 방향으로 전향력을 그려요. 두 개의 크기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평형을 이루면서 바람이 부는 거고요. 이때의 바람은 기압경도력의 오른쪽 90도로 등압선과 나란하게 붑니다. 이게 바로 지균풍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도풍인데 저기압선 경도풍이 있고 고기압선 경도풍이 있죠. 저기압선 경도풍만 볼게요. 고기압선은 반대니까. 저기압선 경도풍에서 기압 경도력은 바깥이 더 고기압이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란색 기압 경도력과 반대 방향으로 전향력이 있는데 중심 방향의 힘이 더 커야지 구심력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기압 경도력에서 전향력을 뺀 것만큼이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로 바람이 불 텐데 등압선에 나란하게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고기압도 해보면 시계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근풍이든 경도풍이든 1km 위에 부는 상공에서의 바람은 등압선과 나란하게 바람이 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상풍을 볼 건데 지상풍은 등압선과 나란하게 바람 불지 않거든요. 어떻게 바람이 부냐면 기압 경도력이 있으면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인데 등압선을 가로지르면서 등압선을 비스듬하게 불어요. 그래서 우리 등압선이 직선일 때부터 보면 일단 기압 경도력은 똑같이 그려요. 그리고 바람부터 그리는 거야. 이 노란색 기압 경도력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바람을 그려요. 그러면 이 바람의 오른쪽 90도 방향이 전향력이겠죠? 그리고 바람의 반대 방향이 마찰력이겠죠? 그런데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이 기압 경도력과 또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등압선과 이 바람 방향의 경사각 있죠? 등압선과 바람 방향의 경사각을 경각이라고 하고요. 이 경각은 마찰력이 클수록 각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 여기다 그려볼까? 너무 못 그렸다. 고기야. 너무 못 그렸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지상풍이 있을 때 누가 마찰력이 큰 거야? 경각이 더 큰 이 친구가 마찰력이 크다. 뭐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압선이 곡선인 경우도 볼게요. 역지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는데 저기압에서 기압 경도력 이렇게 노란색처럼 그려지죠? 근데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비스듬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니까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서 상승기류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서 하강기류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이러한 힘들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풍속 비교. 기압 경도력이 동일하고 위도가 동일하다면 풍속은 전향력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고기압선 경도풍은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향력이 제일 크고 지근풍은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같고요. 저기압선 경도풍은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작죠. 그래서 풍속은 고기압선 경도풍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지근풍, 그 다음에 저기압선 경도풍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바람의 종류도 끝.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 근데 여기서 안 한 거 그냥 언급만 할게요. 우리 여기서 기압에 관한 얘기 안 했죠? 기압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고요. P는 ρGH라는 공식으로 기압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1기압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수온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1기압은 수온 기둥 76cm의 압력과 동일하고 그게 1014헥토파스칼이었어요. 그런 기압에 관한 거, 뭐 토리칠리 실험도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인 편서풍 파동과 대기대순환 보겠습니다. 자, 대기대순환 먼저 볼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제가 대기대순환만 그려놨지만 대기순환의 규모라는 거 나오죠.
뭐 미규모, 중간 규모, 종간 규모, 지구 규모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우리 G2에서는 그 규모들 중에 지구 규모에 주목할 거거든요. 이 지구 규모의 대기 대순환과 편서풍 파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 대순환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 대기 대순환 내용은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원 배운 친구들은 지원에서도 봤을 거고 통합과학에서도 봤을 거고 보면 요거는 사실 뭐 백지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근데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은 게 일단 지구를 0도, 30도, 60도, 90도로 이렇게 좀 나눠주고요. 위도 0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도는 따뜻하니까 공기가 상승합니다. 상승한 애가 여기 끝에서 이제 상공에서 양쪽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90도는 여기 추우니까 공기 하강합니다. 하강한 애가 지상에서 또 이제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0에서 30도 사이에 헤들리 순환을 60에서 90도 사이에 극순환을 만들죠. 근데 이게 사실 뭐 하나의 거대한 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유는 전향력 때문인 거죠. 전향력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헤들리 순환에서 이 상공에서의 흐름이 위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약간 안 돼. 여기 안 화면 속상하네.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꺾이게 되니까 얘가 그거를 이제 90도까지 쭉 흐름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위도의 헤들리, 중위도의 페렐, 고위도의 극순환 생기고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을 직접 순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페렐 순환을 간접 순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0도와 60도에서 상승기류 있으니까 구름이 생기고 날씨가 흐릴 수가 있고요. 30도와 90도에서 하강기류 있으니까 고기압대인 거죠. 특히나 30도는 고기압이면서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거고 건조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온도 조금 높으니까 여기에 이제 사막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에서 부는 바람도 이 대기대순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저위도의 무역풍, 중위도의 편서풍, 고위도의 극동풍이 있어요. 이렇게 대기대순환 봐주시고 대기대순환 선생님 너무 이거 뭐 설명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우리 이제 돋부셔 요약 강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만약에 대기대순환 이해 안 가면 선생님 유튜브에 대기대순환만 이제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은 왜 생기냐면 원인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때문이에요.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저위도의 에너지가 과잉이고 고위도의 에너지 부족인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할은 저위도에서 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인과 역할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린 여기 중에서 이제 이 대기대순환에서 대륙권 계면 있죠. 제일 끝부분. 이 대륙권 계면의 높이를 보면 이제 저위도 쪽이 좀 위로 팽창을 해가지고 대륙권 계면이 더 높아요. 그리고 고위도 쪽이 더 낮아요. 아무튼 그에 따라서 얘네가 상공에서 서풍이 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편서풍 파동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편서풍 파동을 보면 지금 아래쪽에 지표면이 있고 위에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 그러니까 상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방금 말했던 그 대륙권 계면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그 위도에 따른 어떤 그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지금 내가 북반구의 상황을 그린 거니까 이 위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지는 거고 위로 갈수록 같은 등압면의 고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500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그 고도가 저위도일수록 높고 고위도일수록 낮다고요. 됐죠? 그러면서 얘가 서풍이 부는데 일직선으로 부는 게 아니고 구불구불 파동을 만들어요. 이게 편서풍 파동이죠. 그래서 여기 시계 방향이니까 고기압성, 반시계 방향 저기압성, 시계 방향 고기압성이죠. 그래서 고기압성 경도풍이 있는데 우리 기압 마루, 저기압성 있는데 기압 고리라고도 부르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바람의 종류에서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빠르다면서요. 그럼 봐봐. 고기압성에서 저기압성으로 바뀔 때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야. 자동차들이 진행할 때 뒤에 차는 빠르게 오는 거고 앞에 차는 느리면 점점 걔네 사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공기도 똑같이 간격이 좁아지는 수렴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서 공기가 모이니까 그 모인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 지상에 고기압이 생기죠. 자, 여기 쪽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기압 고래 동쪽도 볼게요. 저기압이 고기압으로 바뀌면서 이 풍속이 더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차 뒤에 차 똑같이 가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빠르게 가면 두 차 사이 간격이 넓어지겠죠. 즉 공기의 발산이 생기고요. 그 공기가 이제 발산
빠져나가면 부족하니까 아래에서 끌어와야겠죠.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지상의 저기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서풍 파동은 이런 상공에서의 기압 배치, 그 다음에 지상에서의 기압 배치 이런 거 패턴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생겼냐? 원인을 물어본다면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에 더불어서 전향력이 원인이 되고요. 역할은 역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하는 거, 거기에 더불어 이 아래쪽 지상의 온대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을 만드는 게 역할인 거예요. 여기 요 저기압이 시옷자 모양의 온대 저기압이고 여기 고기압이 얘도 이동하는 고기압인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온대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쪽에서 날씨의 변화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트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트류는 한마디로 편서풍 파동의 축이거든요. 편서풍 파동이 제일 강한 곳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제일 위쪽이 대륙권 계면입니다. 그래서 중위도 상층 편서풍, 즉 편서풍 파동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중심보다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우리 고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니까 대륙권 계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지금 대륙권 계면에 A와 B라는 제트류가 있고요. 얘네 모두 다 지금 서풍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B 같은 경우가 위도 30도 부근에 있죠. 요거 우리 아열대 제트류라고 하고요. 위도 60도 부근에 있는 거 한대전선 제트류라고 해요. 아열대 제트류보다는 한대전선 제트류가 더 강하다. 얘네 두 개의 세기를 비교해보면 그 다음에 한대전선 제트류의 위치도 이제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이제 극지방 쪽에 힘이 세졌다. 그래서 얘가 아래쪽으로 남하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여기 저위도 쪽에 힘이 세졌다. 그래서 얘가 위쪽으로 북상한다. 이렇게 위치의 변화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대기와 해양에 관한 내용들을 정말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요약 강의거든요. 여러분이 시험 전날에 내가 혼자 공부하기 싫어. 너무 많은 양을 복습하기 싫어. 그럴 때 그냥 편하게 개념 정리용으로 들으라고 만든 거고요.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선생님 뭔데 설명을 안 하고 읽기만 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선생님 EBS에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G2 강의가 그 강의들을 들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요약용으로 만든 거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대기와 해양 마치겠습니다. 지구 부셔!